얘들 안녕. 오랜만이야. 책 읽어주는 남자 봉구입니다. 오늘 그동안 읽었던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빗소리도 같이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차 같은 경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제가 음소거를 잠깐씩 해드릴게요.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의 3장.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 봄은 나에게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다가올 인연보다 떠나간 인연이 못내 아쉬웠고 머물지 못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서러웠기에 봄의 진짜 속성은 본디 떠나는 것이었음을 서른 언저리쯤 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3장의 1절. 삶을 사랑하는 첫 조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말의 전제는 떠남이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것은 일단 떠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 3장의 2절. 이제 막 시작했잖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초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이면 2주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딱히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단 날짜는 휴가가 주어진다는 12월 말, 목적지는 everywhere. 넉넉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다행히 유럽까지는 가능해 보였다. 요즘 인기가 있다는 크로아티아가 유독 눈에 띄었지만 거긴 좀 더 아껴뒀다 날이 좋을 때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밑에 스페인이 있었다. 스페인 항공권 최저가는 60만 원 후반대였다. 유럽은 가본 적이 없다.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도 없다. 에라 모르겠다 검색해보니까 여자 혼자서도 유럽 여행을 많이들 다니시던데 나라고 못할 건 또 뭐 있냐 싶어서 마음 약해지기 전에 환불불가 요금으로 왕복 티켓을 끊어버렸다. 그야말로 충동 구매였다. 휴가는 12월이었고 충동 구매를 한 날은 3월 초. 이럴 땐 선결제 후 승인 70만 원을 허공에 날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떠나야 했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버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가끔은 기특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어느새 이름 없는 여행자가 되어 낯선 땅에 도착해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살면서 이유 있는 선택을 해본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확신을 가지고 내린 결정 중에서도 분명 후회하는 선택들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그저 이끌림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늘 여행하는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는 뻔한 핑계는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기회비용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빌렸을 만큼 가진 게 많지도 않건만 아무래도 나에겐 용기 부족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과감하게 떠나는 여행자들도 많은 걸 보면 어쩌면 고생스런 여행은 피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고급 호텔에 머물며 돈 걱정 없이 다니는 호화스러운 여행도 별로 취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십 킬로그램짜리 배낭을 지고 다니면서 배드버그가 나오는 도미토리를 숙소로 삼는 건 아직 좀 겁이 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오지를 탐험하거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멋진 장소를 가는 것 또한 분명 가치 있는 여행이지만 내가 꿈꾸는 여행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나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하고 새롭다 느끼는 것,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그 누군가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것, 나에게 여행이란 그런 의미가 더 컸다. 결국 누군가의 여행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다. 신기하면서도 공평한 사실 하나는 나의 여행이니
여행이 타인의 일상이라면 그가 떠나온 여행은 곧 나의 일상이기도 하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삶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늘 겪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리 가슴 벅차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겐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설레게 다가오듯이 말이다. 의욕만 앞서는 겁 많고 걱정 많은 어설픈 초보 여행자면 어때? 30살. 우리 인생의 첫 30대도 이제 막 시작했는걸. 자, 3장의 3절. 나를 사랑하는 일. 그래, 머물러 있을 거라면 굳이 헤집어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겨우 봉합해 놓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낸다거나 혹은 실수투성이였던 나의 과거를 마주하는 일 따위 아무도 등 떠민 적 없으니 그저 덮어두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막 딱지가 내려앉은 생채기를 고집스레 긁어내 기어이 피를 보고야 만다. 한동안은 또 이 작은 통증에만 집착하겠지. 사람의 마음이란 건 도무지 적당히를 모르기 때문일까?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것보다 몇 곱절 더 어려웠다. 사랑을 할 때면 그랬다. 상대방이 내 세상의 중심이라면 나는 그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그가 내뿜는 빛을 반사해야 겨우 빛날 수 있는 존재, 그의 중력이 나를 놓는 순간 이 작은 행성의 끝은 보이지 않는 저 먼 암흑 속 우주 어딘가로 무참히 내던져질 것만 같았다. 어둠조차 그리울 정도로 막막한 무의 세계를 표류하는 먼지가 될 운명. 그러지 않으려면 나는 연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생기를 띠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바쳤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행성은 황폐해졌다.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나는 그의 궤도를 돌 수 있는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다음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바보같이 굴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일까? 사람은 쉬이 변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스스로 빛날 줄도 모르는 떠돌이별 주제에 다른 별들의 중심인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되어보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생각, 그래서였을까? 겉보기엔 완벽했던 새로운 사랑은 길이가 짝짝이인 테이블 다리를 무언가로 괴어 억지로 균형을 맞춰놓은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 결국 무너져 버렸다. 하루에 딱 정해진 양만큼만 배식되는 나의 옹졸한 관심을 견딜 수 없었던 다음 사랑마저 끝내 나는 떠났으니까. 어쩌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나를 용서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먼저 이별을 고하고도 후회와 자괴감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다.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헤어짐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해도 마찬가지지. 그놈의 정이 뭔지 인내심의 한계를 찍는 일이 몇 번쯤 반복되고 나서야 차마 벌어지지 않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 그에게 이별을 고한다. 쿨한 척 뒤돌아서서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간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진다. 지금은 안 된다. 저 모퉁이를 돌 때까지만 참자. 필름이 끊긴 채 귀가 있던 어느 만취한 날처럼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 앞에 도착해버렸다. 익숙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이별이 실감나지 않는다. 괜한 짓을 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친다. 후회라는 것은 저수지에 가득 찬 물과 같아서 그렇게 작은 구멍 하나에도 완전히 터져버린다. 애써 부정하고 있던 현실이 걷잡을 수 없는 해일처럼 밀려온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다시 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걸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마음의 정리를 마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내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게 아닐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겪다 보면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된다. 상대방이 잘 산다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그땐 그런 선택을 했던 내 자신이 더욱 원망스러워진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상황에서도 난 어쩜 이렇게 틀린 답만 고르는 걸까? 행복해지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한다. 멍청한 내 자신이 밉다. 누가 찬 거야? 라는 말. 연애의 종말은 정말 단순하게 구분짓고 싶을 때 친구들이 종종 물었다. 다행히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식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동시에 차는 것보다 차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김으로써 그에 따른 후회도 상대의 몫이 되기를 바라는 것. 나는 너를 훌훌 털고 날아갈 테니 날 버린 너는 나보다 딱 일주일만 더 불면증에 시달리기를 바라는 작은 이기심. 그러니 그것이 설령 섣부르게 선택한 이별이었다 해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느라 애썼을 자신을 이제 그만 용서해도 된다. 찼든 차였든 본질은 이미 떠났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실. 좋지 않은 기억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미화되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을 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 흐물흐물해진 그에 대한 미움은 주제넘게도 나의 못난 면마저 부각시켜내니까. 내가 좀 더 어른스러웠다면 헤어짐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잠깐의 혼란일 뿐이야. 이미 서로가 서로의 세상에서 지워졌으니까. 너는 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 원한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떠나도 돼.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떠나고 떠나보내고 떠나가고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무엇을 향해 떠나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삶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떠나는 것은 언제나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임을 알기에 나는 너를 응원할게. 3장의 4절.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목련꽃이 막 피어나려던 20살의 어느 봄날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는 꾸물거리고 있는 작은 손뭉치 하나. 눈과 코로 추정되는 까만 동그라미 3개를 제외하고 온통 하얀색인 그 물체는 처음 보는 커다란 인간이 무섭지도 않은지 천진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얘 뭐야? 너 대학 가고 우리 집 분위기 삭막하다고 이모가 업어왔다. 엄마도 나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키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과 수명이 짧은 그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학교 앞에서 사온 병아리가 다음날 보니 죽어 있었다던가 친구가 키워보라고 준 햄스터가 수명을 다해 그 아이를 아파트 화단에 고이 묻어줬던 일은 어린 마음에 또 꽤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사람도 아닌 존재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는 달리 그 작은 손뭉치가 우리 집의 막내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리 힘이 부족해 자꾸 넘어지면서도 끝내 다가와 내 무릎을 차지하던 너. 손끝에 구름이 닿은 듯 포근한 털이 좋았고 꽃은 발바닥 냄새는 마치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 일말의 경계심도 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천진한 눈동자가 얼마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는 버둥거리는 널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놔주지 않았고 네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 너는 처음 널 만났을 때만큼 몸집이 작지도 않고 밤하늘처럼 새까맣던 눈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회색빛이 되어갔다. 할머니 손등에 핀 검버섯처럼 몸에는 얼룩덜룩한 점들이 생겨나고 캑캑거리는 기침 소리가 잦아졌다. 나는 그저 10살을 더 먹었다는 것 말고는 널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 너의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3년간의 자취 생활을 접고 엄마와 네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후로는 너와의 산책이 내 일과가 되었다. 산책하기 가장 좋은 노을이 지는 시간대를 맞추고 싶어 나는 언제나 바쁘게 회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그건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 똑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스스로에 대한 속죄이자 네가 떠난 후에 남을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너와 산책하는 동안에는 나에게는 고요한 휴식이 찾아온다. 아마도 하루 중 유일한 순간이 아닐까? 풀냄새와 흙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너를 보면서 너보다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는 나를 돌아본다. 그토록 소소한 일에도 만족해하는 작은 존재에게 경외심이 들면서도 그 조그마한 행복조차 탐이 난다. 나도 너처럼 해질녘 산책길에 코끝을 스치는 공기 내음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또한 어리석은 욕심이려나? 늙어가는 너와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너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후회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는 그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옆구리의 자리를 찾는다. 그 숨소리 가득한 등에 살며시 손을 올려두고 느린 박자로 토닥토닥 거릴 때면 마치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는 너. 닿아있는 살갗과 시선의 마주침을 통해 종을 초월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산책할 때와 같은 그윽한 기분이 물결처럼 나긋하게 밀려 들어온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휘몰아치던 나의 바다가 너로 인해 금세 잔잔해졌다. 너와 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금의 일상이 언젠가 미치도록 그리워지는 날이 올 테니 우리 또 산책 나갈까? 자, 제3장의 5절. 그리움의 이유. 살다 보면 잊지 못할 몇몇 순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 애석하게도 서로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또 별로라고 느낄 때가 많으니 나의 경우 특히 더 그랬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사랑에 빠지면 애가 닳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아무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오매불망 바라보는 이 요상한 성격 때문이었을까? 그를 알게 된 건 지인이 주선해준 소개팅을 통해서였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내 연락처를 받은 그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회식 중이던 그는 늦은 시간에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첫 말문을 뗐다. 단출한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우리는 각자 약간의 취기와 몽롱함을 끌어안고서 그렇게 한참이나 휴대폰을 만졌더랬다. 나는 시시콜콜하게 문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그와는 귀찮은 줄 모르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오히려 한동안 소식이 없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신경이 쓰일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그 주 주말에 논현동에서 자주 만나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약속한 날 신논현역 사거리 맞은편에 서 있는 너를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하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첫 만남의 서먹함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 몇 분간의 조심스러운 탐색 끝에야 조금씩 서로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어색함조차 반갑게 느껴질 정도는 나는 이미 너에게 설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양손에 목장갑을 끼고 뜨거운 조개를 후후 불어가며 열심히 까던 네 모습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까지도 선연했다. 첫 만남의 조개구이라니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곱씹으며 나는 혼자 키득거렸다. 그러다 괜히 쑥스러워지는 바람에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애꿎은 이불만 목 끝까지 끌어당겼다. 도통 내려올 생각이 없는 입꼬리를 가리고 싶어서. 아직도 그때의 떨림이 생생해.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면서 우리는 남산을 가기로 했잖아. 사실 그날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잡아놓은 다른 소개팅이 있었어. 친구의 부탁이라 차마 취소하지는 못하고 나갔는데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 몸은 이곳에 둔 채 영혼만 다른 곳으로 가버린 듯 묘한 기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나는 얼른 뜨거운 커피를 입안에 털어넣은 것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너에게로 향했지. 5월 초하루의 남산에는 어느 때보다 포근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봄날의 괜한 설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나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만 같았어. 날씨도 바람도 나무도 하늘에 뜬 달도 모든 것이 너무 다 완벽해서 왜 그럴 때 있잖아. 즐거운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날. 예뻐 보이고 싶은 욕심에 굽이 높은 샌들을 신고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나는 처음 너의 손을 잡았지. 넌 알고 있었을까?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하는 소란한 마음을. 혹시라도 너에게 들킬까 애써 잠재우고 있었단 걸. 아직은 낯선 너의 온기는 나를 할 일 없이 풀어지면서도 말이야. 아직은 낯선 너의 온기에 나는 할 일 없이 풀어지면서도 말이야. 남산 타워에 도착한 우리는 벤치를 찾았어. 눈앞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고 주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네 어깨에 머리를 기댄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 평소대로라면 호들갑을 떨며 좋아할 도시의 야경 따위도 그 순간엔 불빛 한 점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 나에게 전해졌던 건 그저 감추지 못한 너의 심장 소리와 애틋한 떨림 뿐이었으니까. 마땅한 체온을 통해 관계의 변화가 감지됐다.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거야. 숨쉬는 공기마저도 달달한 이 밤, 그저 내 편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황홀한 기분. 너와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이들은 엑스트라로 만들어버린 유치한 만족감.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니까.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비로소 주인공을 맡게 된 어느 여배우처럼 나는 형용할 수 없는 흥분감에 취해 그렇게 한참을 너에게 기대어 있었어. 두어 달 전쯤이었나. 난 안 쓰는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몇 년째 읽지 않은 메일 한 통을 우연히 발견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던 그 언젠가 너와의 사소한 수다까지도 모두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에 메일로 보내놨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거기 있었다. 잃어버린 머리끈들이 이사할 때쯤이나 침대 밑에서 뭉텅이로 발견되듯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그때의 흔적들이 잊혀진 메일함 어딘가에 그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 나도 혀짧은 소리를 내며 열렬히 사랑했던 때가 있었구나. 행복해 보였다. 25세 나는 정말 못났다 싶을 정도로 천진난만해서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동생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혼자 웃다 가끔은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며 한참을 비밀스러운 흔적들을 읽어내리던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네 얼굴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리고 우습게도 그때의 내가 그리워져서. 어쩌면 너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내 어린 날의 마지막 순수였을까? 3장의 6절.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아빠의 얼굴을 본 건 8살 때가 마지막이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막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린 나이에 또 삶이 고살프다 느꼈던 그때 하굣길에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유괴범은 아닐까 잔뜩 경계심을 안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빠였다. 장난기 많은 아빠는 제 몸보다 큰 책가방을 메고 혼자 쫄래쫄래 집으로 향하는 어린 딸내미 뒷공무니를 슬그머니 쫓아왔던 것이다. 그래놓곤 벌써 들킬 줄 몰랐다는 듯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예의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왔어. 마치 길 잃은 아빠를 내가 찾아내서 데려온 것처럼 한껏 뿌듯해하는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어 제꼈다. 어머, 우리 딸이 아빠를 데려왔네. 기특해라. 엄마는 칭찬을 바라는 나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일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어떨 땐 1년에 한 번 만나는 아빠에게 어색함을 느낄 만도 했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다. 우리는 하루도 안 되어 보통의 부녀지간을 회복하곤 했다. 아빠는 어린 딸의 눈높이에 맞춰 유치한 장난을 잘 쳐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빠를 제법 잘 따랐다. 집에 온 아빠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물다 다시 한국을 떠났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얼마간 머물러 있던 아빠는 여느 때처럼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섰다. 나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또 아빠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서운함을 내비치진 않았다. 어른스러운 척 아빠에게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꼬마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면 혹시나 오늘은 아빠가 나타나지 않을까 뒤를 돌아보곤 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작은 마음 한켠에 실망하던 날들이 쌓여갔다. 해가 몇 번이나 더 바뀌고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꼬마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8살의 꼬마가 사춘기 소녀로 자라고 그 소녀가 20살에 지나 30살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사실 무덤덤해진 지는 오래되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무렵만 해도 1년에 한 번 학교에서 호구조사 비슷한 걸 했었는데 선생님이 나누어준 설문지를 보며 거기에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 고민에 빠지곤 했다. 그저 다른 아이들과 상황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그것을 단 몇 글자만으로 어른들에게 변명하듯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도 마뜩찮게 생각됐다. 거기에 약간의 반항심이 더해져서 일부러 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아빠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도 슬프지 않다고. 누군가 나에게 아빠가 밉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글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애정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밉거나 싫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함께 지낸 시간이 짧아서일까 단편적인 기억 속에서도 나쁜 기억은 없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빠가 떠난 이후에도 엄마는 나에게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빠가 집을 떠난 몇 년 뒤부터는 소식도 아예 끊겼다.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딱히 내색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도 엄마에게 아빠는 어떻게 지내냐는 멍청한 질문을 할 정도로 눈치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그럴 때는 있다. 엄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아빠는 지금쯤 70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아직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아주 가끔 정말 어쩌다 나에게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 본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엄마를 외롭게 두었느냐고, 왜 우리를 떠났느냐고, 그렇게 가버리고 행복했느냐고, 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을 꺼낼까? 아니면 아빠가 죽었다 해도 정이 없으니 슬퍼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부모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상실감을 한 번이라도 덜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도리에 어긋난 모진 소리를 내뱉을까? 그 모든 것이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망이든 울분이든 목적 없이 뒤섞인 감정들의 의미를 가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흘러갈 텐데 걸음걸음마다 뒤돌아보던 어린아이는 이미 다 커버려서 어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떠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인사와 안녕을 바라는 것뿐. 고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행복하세요.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또 3장의 7절. 그저 온전한 내가 되고 싶었다. 머리를 잘랐다. 등을 반 이상 덮고 있던 건 머리카락이 서석꺽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함께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랫동안 길러와서 아깝거나 후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다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그 검은 털뭉치들을 보며 이게 뭐라고 멍에처럼 짊어지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뿐. 어린 시절의 나는 언제나 짧은 머리였다. 여성스러운 것보단 단순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했던 엄마는 4살박이 딸의 머리카락마저도 그렇게 싹둑 잘라놓았더란다.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내 의지로 마주한 짧은 머리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처럼 조금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특별한 기교 없이 뭉툭하게 잘린 것에 심술이 난 머리카락들이 제멋대로 뻗쳤지만 오히려 그 어수룩한 자연스러움이 좋았다. 목덜미가 훤히 드러나서 시원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거미줄에서 운 좋게 벗어난 잠자리처럼 자유로워진 느낌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복장 검사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조금이라도 더 짧은 치마와 긴 머리를 가져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때 결 좋은 긴 머리카락은 여성스러움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17 소녀들에겐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다. 비슷한 길이에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운 좋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행운의 멤버 중 하나가 되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었다.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 내 기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살이 되면서부터 작정하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2발의 자유를 얻은 나에게 한 달에 고작 1cm 남짓 자라는 머리카락은 너무나 소중했다.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머리를 마음껏 가지고 못 가도 된다고 누가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규칙을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 애지중지 기른 머리가 이따금 꿈속에서라도 짧게 잘릴 때면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꾼 듯 소스라치며 잠에서 깼다. 일어나서 불을 켜고 거울을 봤다. 여전히 길게 늘어져 있는 머리를 확인하고 난 후에야 나는 다시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긴 머리에 대한 애착은 곧 집착으로 변했다.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 그 대상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성적, 옷, 가방, 화장품,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건강, 친구, 연인까지 그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집착했다. 애초에 가진 것이 적었기에 더욱 간절했었던 걸까. 그나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점점 길어지는 머리카락은 포승줄처럼 스스로를 속박했다. 나는 수중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렇게 하면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만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건 공간이 아닌 시간의 문제였다. 미처 가두지 못한 시간이라는 놈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변화를 허락했고 그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변해 어떻게든 방을 빠져나갔다.
결 좋은 긴 머리는 어느새 빛을 잃었고 사랑은 무관심으로 변해 사라졌으며 사람은 떠났다. 결국 방 안에 남은 건 나뿐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위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독히도 외로웠던 시간들이 지났다.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며 모두가 떠났음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다. 나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오롯이 나로서 존재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바닥이 부풀어 오른 페트병처럼 나는 늘 다른 것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랬다. 내가 외로웠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껏 혼자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라해도 괜찮으니 그저 온전한 내가 되고 싶었다. 본연의 나와 마주하는 것은 꽤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 지긋지긋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일례로 나는 여자로서의 매력을 여태 긴 머리에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다른 이들의 눈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치고 싶었던 내가 기댄 곳이 고작 머리카락이었다는 것. 갑자기 스스로가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단발병에 걸린 사람처럼 머리를 자르고 또 잘랐다. 어쩌면 연습일지도 모른다고 거울에 비친 어색한 짧은 머리를 보며 생각했다. 이미 떠나보낸 것들과 앞으로 떠나보내야 할 존재들로부터 묵묵히 돌아서기 위한 연습. 잘린 머리카락처럼 떠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게 담담히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어느새 나도 당신도 만남보다 이별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 3장의 8절. 꽃은 구름이 되어 다시 피었다. 꽃은 구름이 되어 다시 피었다. 외할머니가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다. 할미가 너 시집가는 건 보고 눈을 감아야지. 그 이상은 욕심이고. 우리 집안에서 내 바로 위에 사촌 언니 오빠들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은 물론이고 이미 다 큰 조카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밑으로는 주르륵 서너 살 터울의 사촌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노리는 다음 결혼 타자는 꼼짝없이 나였던 것. 할미 뭔 소리야. 우리 할미 내가 낳은 증손주도 보고 그러셔야지. 나의 대답은 언제나 아망도살림이 없었다. 하나뿐인 외할머니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친가가 없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외가 식구들과의 정이 두터웠다. 내가 태어났을 당시 미혼이었던 두 이모와 외삼촌은 나를 친자식처럼 예뻐했다. 우리는 엄마 아빠 없이도 놀이공원이며 스케이트장이며 자주 놀러 다녔는데 외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더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 살면서 바쁜 엄마를 대신해 어린 나를 살뜰히 돌봐주셨다. 내가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독립을 선언하셨다. 혹여 외로워하진 않으실까 만류하는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혼자가 편하다며 기어코 사양하셨다. 다행히 외가 식구들 대부분이 같은 동네에 살아서 할머니의 집도 가까운 곳에 마련할 수 있었다. 엎드리면 코달거리였지만 내가 할머니를 보러 가는 횟수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가까이 살면서도 아니 가까이 살았기에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설레는 대학 생활에 친구들과 노는 것만 해도 시간은 언제나 부족했다. 할머니는 가끔 찾아오는 소녀딸이 얄밉지도 않으신지 내가 이따금씩 들을 때면 이것저것 챙겨주시기가 바빴다. 그럴 때면 엄마보다 할머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막 나한테 화도 내고 혼도 내는데 할머니는 항상 오냐오냐 우리 손주 최고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런 할머니가 매번 같은 질문을 잔소리처럼 하시기 시작한다. 내 나이 25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래 요새 만나는 남자친구는 없고 에이 왜 없겠어 할머니 곧 날 잡을 거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대답을 할 때면 할머니는 드디어 소원을 푼다며 소녀처럼 좋아하셨다. 내가 파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쓰러지셨다. 거동이 불편해진 외할머니를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셨다. 엄마와 이모들 그리고 외삼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들렀다. 주무실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이 신경을 썼다. 당시 자취를 하고 있던 나도
주말이면 할머니를 찾아갔다. 하루하루가 애틋했다. 건강하실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외할머니였지만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외할머니의 손이 점점 더 말라가고 안 그래도 작은 몸이 더 작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유예해온 시간들이 마음의 짐으로 쌓였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늘 곁에 있던 존재였는데 내가 조금 소홀히 굴어도 때로는 먼저 앞서 걸어도 뒤돌아보면 언제나 제자리에서 웃어주던 이가 어느 날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영원히 그대로 있을 줄 알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미뤄왔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눈치채셨을까? 유난히도 추웠던 이듬해 겨울 봄꽃이 봉오리를 맺기도 전에 할머니는 떠났다. 겨우 2달 만의 일이었다. 혹여 당신의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셨던 것처럼 그리도 빨리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으로 가버리셨다. 지금껏 한 번도 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본 적이 없어서일까? 상실감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다시는 볼 수도 말할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믿기 어려운 현실. 차갑게 식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흐느끼다 끝내 오열을 했다. 이 딱딱하고 차가운 손이 내가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할머니의 품일 테지. 왜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을 때 많이 잡아들이지 못했던 걸까?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간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내리꽂혔다. 반사적으로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참아야 한다. 그 알량한 슬픔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액체들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나는 미안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다 지치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또다시 할머니가 떠오르면 그냥 울었다. 떠나간 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견디는 것. 깊게 패인 상처에 새살이 돋길 기다리듯 그렇게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때로는 덜 삼켜진 먹먹함에 가슴을 치다가도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얄궂게도 그뿐이었다. 이따금씩 마음을 짓눌러 오는 버거움은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의 무게였다. 분명 나는 꽤나 살가운 손주였다. 그럼에도 남은 기억은 전부 잘 못해드린 기억들 뿐.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넌 손녀로서 할 만큼 했어.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얼굴도 회한이 가득해 보였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일까? 엄마는 가끔 할머니와 투닥거릴 때를 빼고는 꽤나 지극정성이었음에도 그랬다.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가 지금 하는 후회를 나중에 나도 엄마 나이가 되어서 하고 있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엄마가 대답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울지는 말라고 할 거야. 엄마는 때가 돼서 가는 거고 넌 좋은 딸이었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응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울어.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배려이자 산자로서의 의무였다. 아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죽지 않았기에 견뎌내는 것. 언젠가는 조금 흐릿해질 죄책감의 흔적을 유품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다. 가끔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손녀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은 보고 가신다더니 왜 그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구름이 꽃처럼 예쁘게 핀 날이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꽃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고등학생 손녀가 그린 어설픈 꽃그림 액자까지 맞춰 10년이 넘게 거실에 걸어두셨다. 언젠가 할머니 댁에 들렀다가 여전히 거실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을 보고 그만 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대신 더 예쁜 꽃그림 사다 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못난이 꽃은 거실벽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아마도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사랑하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리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그림은 보고 싶어도 행여 부담이 될까 내색하지 않고 그저 제자리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의 진심이었을지도. 하늘은 여전히 맑은데 구름이 물기를 머금은 듯 뿌옇게 일렁이기 시작한다. 메마른 아스팔트 위로 물방울꽃이 한 송이, 두 송이 번져나갔다. 있잖아 할머니, 내 소원은 햇살이 고운 어느 날에 딱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 꼭 잡고 같이 꽃놀이 가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살아계실 때 우리 다들 잘하도록 해요. 또 3장의 9절. 점심시간의 끝에서 퇴사를 꿈꾸다. 혼밥이 당기는 날이었다. 특별히 바쁜 일도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었다. 무난한 오전을 보낸 뒤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훌쩍 매서울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곧바로 콧물이 흘렀다. 꽃샘추위라더니 틀린 말은 아니었나 보다. 혼자 식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바 테이블이 있는 식당을 찾았다. 일본식 선술집을 모방한 분위기에 그곳은 점심이면 생선구이를 팔았다. 고등어구이 하나요? 종종 오던 곳이라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도 보지 않고 주문을 했다. 미리 세팅되어 있던 밑반찬들이 간이 삼삼해서 싱겁게 먹는 내 입맛에 잘 맞았다. 아무래도 오늘 점심은 괜찮은 선택을 한 것 같다. 12시가 가까워지자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나는 지체 없이 자리를 비켰다. 혼자 식사하는 일이 잦다 보니 이 정도 눈치는 완벽하게 장착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좀 더 즐기고 싶다는 열망도 컸다. 기분이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의 하루. 생각해보면 이런 날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후식은 녹차 라떼로 결정했다. 회사 밀집 지역이라 길을 걷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카페인데도 매번 고민을 한다. 어디로 갈까? 아, 거기가 있었지.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지만 매일 들르기에는 지갑에 부담이 되는 곳. 오늘 같은 날엔 왠지 바깥만큼의 커피값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았다.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카페의 대표 메뉴인 녹차 아포가토를 주문했다. 주문을 하자마자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는 마냥 포근했다. 패딩을 입고 있었던 탓인지 결국 나른함이 이기지 못하고 인조털이 복슬복슬하게 달린 커다란 후드에 기대어 반쯤 누웠더랬다. 후식까지 먹었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딱히 할 일은 없지만 이 소중한 점심시간을 알차게 꽉꽉 채우고 돌아가리라 마음먹었다. 늘어나는 손님들로 번잡해진 카페를 벗어나니 바로 옆에 아담한 책방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한 번쯤 들르고 싶었던 곳이다. 삭막한 도시에 홀로 고고히 자리한 작은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분이 인사를 건넸다. 내부도 밖에서 본 것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작고 담백했다. 여기 서점인가요? 네, 서점이에요. 서점이긴 한데 커피도 드실 수 있고 종종 작가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제공합니다. 아, 그렇군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공간 자체가 작은 만큼 책의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직장인의 구미를 당길 만한 책들이 선반 위에 단정히 진열되어 있었다. 표지만 훑던 나는 와중에 마침 좋아하는 작가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이었다. 무슨 내용인지나 좀 볼까 대충 훑어넘기다 보니 우연히 마주한 페이지에는 흥미로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어느새 홀린 듯 빠져들었다.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책을 구입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꼭 이 책이 사고 싶어졌다. 한 권밖에 안 남은 책의 테두리에는 이 사람의 저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맨 아래쪽에 놓인 빳빳한 새 책을 고집하면서도 그날은 왠지 그랬다. 나는 주저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구입한 책을 들고 나오자 문득 그 작은 공간의 평화가 그리워졌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장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상도 좋아 보이고 최저 시급 정도는 챙겨주지 않을까. 오늘처럼 충동구매 과소비만 안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 누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나를 보고 얼빠진 인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아무려면 어때? 얼빠진 거 맞는데. 첫 직장에 비해 월급이 2배로 늘었지만 대신 카드값도 2배가 되었다. 지금의 반토막 정도 되는 월급으로도 월세 내고 생활비 써가며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아도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건 도대체 왜일까? 돈을 많이 번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었다. 많이 벌면 버는 대로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시되면서 씀씀이도 덩달아 커져갔다.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게 아닌데도 그랬다. 어차피 직장인 월급은 거기서 거기. 나는 이 퍽퍽한 생활이 도무지 소화가 되질 않았다. 나보다 바쁘고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는 걸까? 새삼스레 그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다니며 늘 퇴사를 꿈꾼다. 계약 만료일이 언젠지 대충 계산해보니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의 이직을 하는 동안 단 며칠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바로 그 다음 일거리가 바통 터치를 하듯 들어오곤 했으니까. 이번에 퇴사를 하면 반년은 무조건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원 없이 늦잠 자고 행운이랑 실컷 놀아주고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홀가분하게 여행도 좀 다니면서 며칠씩 골방에 틀어박혀 글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책 한 권을 달랑 손에 들고 걸음을 재촉했다. 어쨌든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늦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임무. 그러면서도 또 생각했다. 회사 그만두고 나면 이 책방에 찾아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맛있는 밥을 먹고 오붓한 티타임을 갖고 서점까지 들른 여유로운 오후였음에도 결론은 퇴사로 귀결되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평범한 직장인의 그냥 보통 날. 흘러가는 대로 살기, 아둥바둥하지 않기,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말기. 때가 되면 올 것이라 믿고 오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기. 자, 제 3장의 10절. 괜찮을 필요 없어요. 또 우혜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결혼식 전날 파혼당하고 부모님 집에서 쫓겨난 여주인공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나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비슷한 혹은 더한 아픔을 이미 겪은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냐고. 그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냐고.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너는 지금 괜찮지 않다고. 네가 겪은 그 일들은 분명히 힘든 일이 맞다고. 우리는 왜 꼭 괜찮아야만 할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걸까요? 보통은 누군가를 위해 위로할 때 괜찮아, 힘내, 기운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얼른 털고 일어나라며 재촉하지 말고 그저 내버려 두는 적당한 무관심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한 대 대차게 맞고 쓰러졌으면 그냥 그대로 잠시 누워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꼭 괜찮을 필요 없어요. 힘들다 투정도 부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아파도 돼요. 당신 얼마든지요. 이게 괜찮을 필요 없어 3장의 10절이
마지막 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요. 우리는 꼭 괜찮을 필요 없어요. 그렇 힘들다 투정도 부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아파도 돼요. 당신 얼마든지요. 라고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이제 에필로그가 남아 있는데 에필로그에는 어쩌다 30 아무 준비 없이 덜컥 맞이한 30 20살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시발점이라 생각했다면 30살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거울에 비춰진 내 이 모습은 도대체 뭘까? 멋지는커녕 아직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기형의 몰골을 한 낯익은 이가 서 있다. 그는 아직도 회식 자리만 가면 곱게 휴지를 깔고 그 위에 수저를 놔드리는 꼬꼬마 사원일 거고 그나마 운이 좋다면 회식 자리를 피하고 윗분들 대리운전 대신 불러드리는 대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테지. 도토리 키재는 수준의 고만고만한 월급 덕분에 집은 둘째치고 대리운전 부를 차도 없다. 그 작고 소중한 월급의 3분의 1을 6평짜리 방 한 칸에 쏟아부으면서 출퇴근길 하루에 2번 숨쉬기도 힘든 빽빽한 공간에 구겨 넣어진 채 부대끼다 보면 다음 달엔 60개월 할부로라도 차를 뽑으리라 다짐하는 이게 현실이지. 그런데 왜 항상 드라마에선 20대 후반이 실장님이고 주인공들은 어린 나이에도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나오는 걸까? 가끔은 나만 빼고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들이 들다가도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해. 진짜 어른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초라해서는 안 돼.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면 누구나 멋진 어른이 된다고 배웠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나비가 된다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 자랐다 해서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꽃을 탈피하고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언제 나비가 될지, 아니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건지조차도 알 수 없는 초라한 번데기. 그게 나의 30살이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때문에 영원히 번데기로 살아야 한다면 그건 좀 억울하다. 주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엑스트라조차 주어지지 않을 만큼 지난 30년간 연습해온 내 삶이 그리 형편없었던가. 적어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는 한 번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주연이든 행인 1이든 말이야. 가끔은 그렇게 믿고 싶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거라고. 누군가는 타고난 재능 덕에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연륜으로 빛을 보기도 하니까. 어쩌면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이 숨막히는 진지함이 인생의 선물이라면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 언제 될지 모르는 나비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 하지만 말고 주어진 번데기의 삶도 즐겨보리라. 혹시 모르지. 그것도 나름 재밌을 수 있잖아. 앞에서 혼자 주목받는 주연 배우보다 때로는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댄서들이 칼같은 근무에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는 법. 패배감에 흠뻑 젖어 있던 기분이 햇볕에 잘 널어놓은 빨래처럼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한다. 30의 봄은 꽃가루 알레르기만큼이나 예민하면서도 섬세하다. 우리 우울함의 무게에 꼼짝없이 눌려있다가도 스치듯 읽어내린 글 몇 줄에 어차피 태어난 거 한번 잘 살아보겠다며 다시 으쌰으쌰 일어서는 걸 보면 아픈 날엔 울고 좋은 날엔 웃으며 누구나 그렇게 30이 된다. 내가 그랬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픈 날엔 웃고 아픈 날엔 울고 좋은 날엔 웃으며 누구나 그렇게 30이 된다. 내가 그랬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30이 된다. 라고는
책이었어요. 편채원 저자의 에세이인데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라는 에세이예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제가 이제 2019년 올해 서른을 넘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와닿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아무래도 이 책의 저자는 또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을 듣는 또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 남성분들, 또 청춘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 이 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